사단법인 이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사죠. 그 인터넷 클럽50 벌써 8번째인데 구글 코리아, 네이버, 유난 카카오, SK컴젠, 지소프트,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인터넷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이제 감시의 도구인가라는 이제 주제로 토론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인터넷 기업 협회에 이제 저희 이제 후원사가 있기 때문에 요즘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하고 그 결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보다는 오늘 이제 자리해 주신 네 분이 또 이제 걸출한 이제 또 활동가 그리고 이제 이론가십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민주주의와 인터넷 그리고 이제 감시사회와 인터넷의 그런 모습을 보는 자리로 자리할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발제는 따로 없고요. 각 모신 분들이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또 연구 실적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이제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미 PD님이십니다. 김영미 PD님은 60여 개국, 이제 60여 개국 대부분 이제 총탄과 이제 포성이 빗발치는 곳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오신 독립 PD십니다. 여성인권 디딤돌상 수상하셨고, MBC 방송대상 공로상, 일반 NTC 10대 디렉터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세계는 왜 싸우는가, 사람이 아프다. 그리고 이제 특히 소말리아 납부 사건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하셨던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 또 화제가 되셨습니다. 책에는 외교부와 김영미 PD님 간의 마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여권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이 되셨어요. 그 저널리스트의 취재를 막아 이제 이거에 항거하셔서 저널리스트의 이제 취재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느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이제 위헌 소송을 하시는데, 이제 언론의 그 바람직한 미래를 이제 스스로의 행동으로 만들어 계시는 분입니다. 저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이제 작은 거인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김영미 PD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김영미 PD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경신 교수께서 아직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시는 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송경재 교수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의 교수님이십니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이제 내로라는 전문가시죠. 인터넷 실명제라든지 선거 SNS, 검열, 국정원 개입 등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코멘테이터로 날카로운 의견을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특히 이제 표현의 자유, 이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매진해 오셨고요.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거의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아주 신뢰받는 그런 코멘테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서로는 사이버 공동체와 민주주의가 있고요. 공저로는 노무현 정부의 실험, 2008년 촛불을 다뤘던 책이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저널리즘에 이제 맞는 코멘테이터라고 불릴 수 있는 송경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원태 박사님입니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 역임하시고요. 미래융합연구실 미래사회그룹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정보문화포럼 부의장도 맡고 계십니다. 2012년부터는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의 저널 편집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개간, 강대비평, 편집위원을 역임하시기도 하는 등 다방면에서 정책과 관련된, 인터넷과 관련된 발언을 해오시는 소트리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저로는 이제 소셜미디어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다수의 정말 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출간하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에는요, 포스트 휴먼 기술의 인문학적 이해와 ICT 혁신의 미래라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로 공동학술 세미나를 총괄 기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 ICT의 혁신에는 그 인문학적인 그런 견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제 주장을 해오고 계시는 인문 ICT계의 이제 브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태 박사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형승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딱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대전과학고 카이스트에 들어가셔서 1학년 때 이제 이민을 가셔서 하버드 대학교 이제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UCLA에서 법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박 교수님은 이와 같은 그런 이력서보다는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을 통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여오신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시민운동 단체죠. 오픈넷 이사를 사실상 창립을 하시고 오픈넷 이사를 역임하시면서 한국 사회의 인터넷이 지닌 부조리에 하나하나 철두철미 아주 끈질기게 그 이견을 얘기해보고 계십니다. 공인인증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제 아청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이제 폭넓게 표현의 자유와 열린 인터넷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계십니다. 거침없이 근기를 깨는 이제 언행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야말로 인터넷 시민운동가 이제 풍은아, 이제 이단화를 이제 알려줘 계십니다. 박형신 교수님 박수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리로 돌아가서 예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진행 스타일이요. 다른 어떤 패널 디스커션처럼 지명을 하거나 그러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크를 얼굴 가까이 대고 발언하지 않으면 분량이 전혀 안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왜 늦으셨습니까? 마이크가 하나가 여기 있지만 가방에. 네, 이거 준비하느라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느라.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혹시 여기 토크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과 민주주의. 이거 원래 저희가 받았으니까 네. 감시의 도구인가라는 질문이 붙어서. 예, 정말 준비하다가 그러셨네요. 이 제목을 지으시게 의견을 주신 게 송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교수님이 뭔가 생각을 하시고 지으신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인터넷이 이게 민주주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감시의 도구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한 3주 전에 제목을 좀 주시면서 이런 방식이 어떨까? 민주주의 도구인가? 인터넷과 민주주의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 어떤 정보통신 기술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과연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속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민주주의적인 역할이 중요한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고민하시겠지만은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진보를 거듭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사회적인 조건이라든가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어떨 때는 민주화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감시의 도구이기도 하고, 이런 이중성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채택이 될지는 몰랐어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양면적인 모습이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활동한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다라고 약간 일반적인 입장을 취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 제목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셨나요? 제가 얘기할까요? 예. 저는 처음에 주제를 받았을 때, 여기 이제 또 원래 취지가 인터넷의 어떤 긍정성 확산이라는 취지를 염두에 두고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할까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주제가 이제 좀 이제 부정적인, 비판적인 주제가 들어가서 좀 약간 이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송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균형적인 좀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민주주의하고 인터넷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인터넷이 이제 94년 상용화된 이후 지금 한 20년이 흘렀는데 인터넷 초기에 인터넷이 이제 민주주의를 많이 가져다 줄 것처럼 그래서 민주주의 확산론, 민주주의 효과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는 그런 논의가 좀 왕성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과 이런 주장들이 범람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비민주적인 요소나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논의가 있으면서 인터넷의 어떤 긍정성 자체가 지금 회의하는 그 논의도 이제 강대가 최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어떤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관계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저는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소통을 하니까 당연히 자기의 사상과 견해의 흔적이 더 많이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그거를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이 여러분들의 사상과 견해를 더 쉽게 보게 됐죠. 네.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쉽게 접하게 되면 더 많이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빨리 접촉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때문에 감시가 늘어났다고 하는 건 마치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통수단들이 전부 다 뭐랄까 살해의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마찬가지.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제 넌센스다. 감시가 사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지금 없다는. 아니죠. 걱정해야죠.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편한 교통수단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조심 안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에 맞는, 배를 타게 되면 배에 맞는 새로운 뭐랄까 안전 장치들이 개발되고 안전 룰들이 만들어지듯이 이 사상과 견해를 서로가 주고받는 방식이 더 늘어나면 그 방식에 맞게 어떤 룰들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룰들도 같이 발전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발전한 게 바로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그렇죠. 통신비밀보호법이 원래는 이제 형사법상의 압수수색영장으로만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하다가 1960년대에 이제 미국의 알란 러스틴이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미국에서 감청에 대해서는 뭔가 더 높은 허가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 그러니까 둘 사이에 통신을 했다. 이거는 그냥 편지봉투 거펑에 있는 주소처럼 아예 보호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건 영장 없이 법원 허가 없이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통신비밀보호가 그러니까 미국 통신비밀보호가 만들어지면서 그것도 법원 허가를 통해서 가져가도록 바뀌었고 이런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맞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소통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감시는 더 쉬워지죠. 근데 그거를 인터넷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난센스라고. 그 인터넷이 가진 그 근본적인 긍정성 중에서 약간의 그 오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 PD님은 그 60개국 그걸 보니까 그 정말 어려운 데만 이제 골라서 가셨어요. 뭐 등티모르부터 시작해서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하여튼 발음도 힘든 데를 찾아다니셨는데 그런 어려운 곳에서야말로 특히 이제 이런 방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통이라든지 메시지의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아랍의봄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랍의봄이 일어난 나라가 처음에
튀니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예. 순서대로 예멘 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순서가 예. 인터넷이 집 안으로 보급되는 순서예요. 신기하게. 그 시기가. 그래서 예. 2008년도 정도부터 아랍에서도 PC방이 아니고 네. 돈 있는 애들은 이제 PC방 가서 인터넷을 하고 걔들도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네. 나 이메일 주고받았다. 예. 예. 그리고 나 야후 이거 봤다. 예. 그리고 미국 집은 이렇게 생겼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2008년도부터는 그 튀니지 같은 경우 관광 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 안으로 인터넷이 이제 되게 느리긴 해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제가 이제 한 젊은이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집트 젊은이하고 그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냐고. 그래서 그럼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의 손으로 지도자를 뽑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야 했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는 30년째 대통령이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아들이 대통령이 돼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보니까 아니더라. 다른 나라는 선거라는 걸 하더라. 이게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켰어요. 그게 이집트 혁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혁명 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페이스북으로 모인 패친들이에요. 처음 나온 그 4월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온 그 걔네들이 전부 한 페이스북의 패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패친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오프라인에서 얼굴 좀 보자라고. 근데 이제 타우리로 광장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뭐 광화문 내거리? 뭐 이런 식의 그냥 누가 한 사람이 거기서 만나자라고 만났는데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급히 번개를 했는데 일이 번개가 혁명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가 이집트 혁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멘에서도 이제 또 그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이 됐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아랍해범을 막 났을 때는 되게 바쁜 거예요. 이거 튀니지 취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집트 난리 났다고 또 이집트 갔다가 그 취재 한 3일밖에 안 했는데 또 예멘에 난리 났다고 그러고 또 예멘으로 또 우르르 가야 되고 막 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랍해범이 막 여기저기가 난리가 난 거죠. 시리아까지 막 가면서. 근데 그 모든 그 경로들이 인터넷이 집 안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보기 시작한 그런 거였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신장 위구르도 그쪽을 취재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보통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러면 오디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서 떠들어도 되고 위구르 말로 다 해도 좋은데, 갑자기 옆에서 카톡 그리는 거예요. 카톡 그리는, 아니,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오디오가 들어가면 난 안 된다.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중국 정부의 감시가 심해져가지고 웨이브나 뭐 이런 다른 자기네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카톡은 잘 모르니까 그거를 깔았다는 거죠. 거기서. 사이버 망명의 원조가 그쪽에서 있어요. 네, 원래는 카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구르족 애들이 이제 카톡으로 막 주고받고 이걸 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톡 완전 끊어버린 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시나 뭐 검열의 대상이 아니고 완전히 끊어버리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중동 지역 이쪽도 이제 한류를 타고 한류 드라마를 옛날엔 DVD로 봐가지고 나보고 DVD 구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어디서 다운받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나라별로의 그 불법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저번 달 이제 팔레스타인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카톡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아랍 그 팔레스타인 애들이 일단 뭐 이렇게 공습한 거 막 찍고 있는데 야 그거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거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톡이 좀 버텼으면 중독까지도 휩쓸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 인터넷이 진짜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했네요. 그 태어나서 30년 동안 지배를 했었으면 태어나서는 계속 그 대통령만 있는 줄 알았다가 인터넷 덕분에 뭐 선거가 있는 줄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있군요. 그 두 분 보시기에 아랍해범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육성으로 저희가 들어서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죠. 뭐 일단 아랍의 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그 아랍의 봄이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특히 뭐 유무선 통신의 특히 이제 스마트폰의 확대를 통해서 젊은층, 특히 이제 그 액티브한 층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정보 소통의 도구로 활용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반대되는 의견은 그 실질적인 당시의 사회적 불만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 공간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이 과연 그 혁명을 만든 게 아니라 혁명의 근거지, 진지를 만들어줬고 사실 혁명의 근본적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독재라든가 실업난이라든가 뭐 경제난이다. 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본다면 두 가지가 아주 결부되죠. 뭐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뭔가 그 불만이 있으면은 아마 뭐 40대, 50대 되신 분들도 다 경험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대자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포장마차에 가서 그 뒷담화, 뭐 정치인 뒷담화 이런 것도 저희가 과거에 냈습니다. 뭐 요새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공간이 찾아난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그런 공간을 찾아갔고 마찬가지로 아랍에서도 특히 다 더 그 계율과 율법, 종교적 관습이 종교적인 제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보여드렸다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 인터넷,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공간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사례들은 어떤 정치적인 조건이나 맥락이 민주화가 덜 된 체제 이행, 어떤 민주화 이행이라는 어떤 그런 시대적 요구가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사회에서 이제 인터넷의 어떤 정치 사회적 효과, 특히 민주주의 효과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닌 비민주적인 체제들이 또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터넷이 이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또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전히 공고화되어 있죠.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 기술의 어떤 뭐 기술에 의한 어떤 민주주의 낙관론, 특히 인터넷의 어떤 민주주의 확산론이라는 것이 어떤 그 나라가 처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의 효과를 갖다 너무 지나치게 절대시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을 위험하다. 그것은 기술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그 사회를 이제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어떻게 재구성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그 선택지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연하게 이제 도구다, 뭐 통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기술 결정론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갖다가 민주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구성원들의 폭넓은 선택과 합의에 의해서 올바르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인터넷이 뭔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초래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여전히 얽매여 있거든요. 그것은 그 관점을 벗어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인터넷이 악용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그런 아직 뭐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사례 같은 게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사례는 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과 이렇게 어떤 요구가 결집돼서 그것을 폭발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사회 변혁적 도구가 될 수가 있었고 그런 어떤 흐름이 있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에 가서는 또 이것이 기득권자, 통치자들에게 또 어떤 반격의 기회를 주는 또 수단이 되거든요. 인터넷 통제를 통해서 시민을 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건과 상황이 다 달라진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기득권 지배 집단의 어떤 그 통치가 안정화되어 있는 뭐 비민주적인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는 여전히 인터넷이 어떤 억압이나 감시의 수단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죠.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뭐 몇몇 나라를 좀 언급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중국이나 뭐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뭐 민주화되지 않은 민주화 이행기에 어떤 올라가지도 않은 어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흔한 인터넷이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제 도입됐다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어떤 통치 수단으로 도입돼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한국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인터넷이 하면서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소통 현장이 남으니까 당연히 지울 것도 많아지고 감시할 것도 많아지죠. 당연히 그 소통의 총량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열과 감시가 늘어나는 거는 그걸 인터넷을 감시와 검열의 도구로 본다는 건 넌센스라고 보고요. 대신 이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원래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국민의 사상 통제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의 그 디스토피아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아브게니 모로조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를 드는 것 중에 이제 구소련 연방 국가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 정부를 홍보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 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던 것과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도리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군가 좀 제가 보기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런 국정원 댓글이 실제 그런 대선 결과 영향을 줬냐. 근데 지금 연구하고 계신 분들 많이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건 인터넷의 어떤 순수한 역기능, 인터넷의 순수한 폐해라고 볼 수 있죠. 왜?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원래 없었던 이 국민에 대한 사상 통제를 실현을 한 거니까, 또는 그 여론 조작을 실현을 한 거니까. 뭐 소련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감청 거기서 이제 원조였었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스노든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제 이거 감시 도구로서 쓸 수가 있겠다. 이거를 이제 단지 어떤 사회적인 성숙도에 맡겨놓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박경신 교수님의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넌센스다라는 좀 표현을 하셨는데 그 넌센스가 사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넌센스죠. 넌센스가 벌어지고 넌센스.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는 아까 이현태 박사님이 표현하셨지만은 단일한 공간으로 자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이 태동한 미국적 가치관, 미국적 표현의 자유라든가 미국적 어떤 사상의 자유시장의 영역이라는 것, 이런 그 가치관에서 정보의 소통 측면만을 본다면은 사실 사상의 자유시간에 걸러지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에서 걸러지거나 아니 일부 뭐 테러라든가 뭐 반인륜적 범죄들, 뭐 아동 포르노라든가 이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해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화해서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각의 나라의 맥락이 틀리고 종교적 가치관이라든가 뭐 관습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합의해야 될 기본적인 영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역들이 점차 정부에 의해서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 의해서 깨지고. 이게 뭐냐면 인터넷이 역사 자체가 사실은 인터넷 기술 자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냉전의 산물 아닙니까? 미스어가는 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통신망이 붕괴될 것이냐 붕괴되지 않을 것이냐 랜드 연구소에서 분석해서 붕괴된다 미국은. 그래서 새롭게 깔려고 하는 게 네트워크망이 바로 인터넷이었어요. 냉전의 산물이었어요. 만약 냉전이 없었으면 인터넷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유의 기술이 되었느냐? 당시 인터넷을 운영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를 이원화시켰다는 거죠. 군사적인 목적하고 일반 민간용 목적에서.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에서 가장 높게 발전하는 게 지금 S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이메일 감청 시스템이죠.
뭐 이런 것도 미국에서 이제 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하고요, 정보부에서. 이런 것이 되고 있고, 반대로 민간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공간이라는 이중적인 지금 구조로 지금 사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는 거는 약간 상업화되고 민간용을 자꾸 보고 있는데 네트워크 전체를 본다면은 사실 그렇게 자유로운 기술인가라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예. 그 우리가 자유롭게 그 차를 타고 이제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정부가 그 길을 막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사고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 이런 큰일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떤 면에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시도와 계속 싸우셔왔던 분들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지금 사태를? 결국에 이제 감시의 도구란 표현 가지고 이제 뭐 너무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뭐 제가 하는 얘기는 뭐 이렇게 별을 잘 길러놓으면 참새 가서 먹는데 그게 이제 그 벼가 또 병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벼가 뭐 병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럼 그거를 뭔가 그 도리에 어긋나게 감시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국가고 그런 항상 생태계가 있으면 거기 이제 병이 생기죠. 근데 그 생태계가 병의 도구는 아닌 거죠. 그런 취지인데 여튼 그 말을 쓸 거냐는 이제 좀 변론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 이제 주류 사회에서는 어디가 주류사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정도 되면 주류사회라고 하겠죠. 헌법재판소 결정.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 표현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 표현은 오프라인상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 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지위, 나이,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이게 이제 제가 직접 기억했던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의 결정안에 나오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와 인터넷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저희가 기획해서 역시 승소했던 소송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선거운동이 그 짧은 2주, 3주 선거운동 기간 후에 금지가 되지만 인터넷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럼 왜 인터넷만 그렇게 허용하냐?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정보의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개연성이 높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정확히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넷상에서도 다른 소통과 달리 인터넷의 소통은 수용자가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그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게 뭐냐면 검색해서 클릭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 주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이 인터넷의 어떤 관계를 지금 밀접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단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대응을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논리들은 뭐냐면 바로 인터넷은 이렇게 확산이 빠르고 그죠? 인터넷은 정보의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도리어 인터넷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차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또 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인터넷은 도리어 더 배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터넷은 도리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가 지금 헌정 결정이 나온 건데 거꾸로 이제 국회 쪽에 가면은 인터넷은 다른 매체보다 더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매체에서는 다 합법이라도 인터넷에 올라오면은 합법성, 불법성의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법 좀 읽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 네. 그래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면 합법이라도 지을 수 있다. 이런 게 만들어지고 또 분쟁이 예상되거나 권리침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권리침해가 아직 없다는 얘기거든요. 분쟁이 예상된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대립하는 쌍방 중에 한쪽이 불합리하면 그냥 분쟁이 예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합법인 경우에도 이제 삭제 차단을 똑같은 글이 책에 있으면 괜찮은데 인터넷에 있으면 이렇게 삭제 차단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약속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인터넷 차별론이 지금 상당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그런 부분도 도리어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감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제 저희가 잘 막아야 되겠지만 인터넷을 인터넷 어떤 인터넷이 가진 민주주의 약속을 지금 위협하는 이런 시도들, 그런 법들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는 그런 개정하는 그런 노력도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제 근본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고 이제 근본적인 긍정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주류 사회는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해치는 여러 가지가 보이고 이제 그것을 도려내는 게 이제 시민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인터넷 덕분에 시민들이 이제 시민적 자각이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게 됐죠.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가 무슨 꼼수가 있을 때 그거를 금방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정말 그런지 만약 이제 아랍의 보험 그걸로 들어가 봤을 때 튀니지에서 엊그저께 이제 총선도 했던 것 같은데 별로 봄이 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또 IS 뉴스 상당히 좀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아랍의 지금 갑자기 그냥 아랍의 겨울로 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인터넷이 지금 뭘 한 건가요 지금? 아랍의 봄이 처음에 났을 때는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금방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고 또 국회의원도 우리 손으로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충족시켜 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엄청 했는데 사실상 독재자가 물러나니까 군부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아니면 이슬람 극단주의자 리비아 같은 경우는 거의 나라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 사실 기대한 거하고 굉장히 달랐지만 그러니까 그들도 실망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시도를 한번 하고 또 자기네 독재자를 쫓았던 경험이 있고 아니면 혹은 옆 나라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나 저기 무바락이나 뭐 이런 정도의 독재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다른 이제 걸프만이나 이런 왕족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제일 무섭죠. 안 그러면 왕권이 무너지니까. 근데 옛날 독재자가 무너지고 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 사람들도 많이 사람들한테 좀 관대해졌어요. 옛날만큼 그러니까 아랍 국가에서 카메라 들고 서 있거나 뭐 이러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체포되거나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제 허가를 받으면 괜찮지만 요즘에 다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카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옛날에는 제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까지는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겁먹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원래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을 감시하고 이런데 원조 국가는 사실 미국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벤치마킹한 나라가 시리아 정부예요. 그래서 시리아 정부가 한동안 거기도 아이폰을 통제를 했어요. 왜 아이폰만 통제되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봤을 때는 스마트폰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다마스커스에서 아이폰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통제를 했다는 네, 의미의 뜻인데 아니, 뛰면 안 뺏어가는, 된다니까. 잡혀가거나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삼성 핸드폰이 딱 왜 그랬는지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아이폰은 안 되고 삼성폰은 되지? 쟤들이 뭐 협찬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폰은 감청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사이버 부대라고 그 시리아 정부에도 미국에서 그런 감청 시스템을 고대로 해가지고 사이버 부대를 만들었는데 얘네가 실력이 딸려갖고 아이폰을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못 쓰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 시리아 정부가 처음에 그 아랍의 그 시리아 내전이 났을 때 그 반군 말하자면 이제 민주주의를 원하는 세력들을 다 테러리스트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전 세계 테러리스트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니까 절대 이건 아랍의 봄이 아니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많이 초청해서 되게 비싼 호텔에서 대다 놓고 쟤들은 테러리스트지 예. 절대로 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서 취재한 결과는 그들은 그때 반군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민주주의 세력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무기도 없는 진짜 시민들인데 얘들이 무슨 테러리스트고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뭐 선생님, 뭐 이런 분들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제 독재 타도를 원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게 현실화된 게 진짜 이제 알카에다나 아니면 IS 세력들 같은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건 사실상 시리아 정부가 방조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에서 이제 명분을 얻은 거예요. 얘들을 감시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는 데 대한. 그래서 이제 IS가 나타났죠. 얘들이 유튜브를 10분 활용하는 거예요. 거의 유튜브 선전전 올리는 데는 뭐 한 10분마다 하나씩 올라와요. 그래서 걔네 3개의 프로덕션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인터넷을 강담을 해요. 그래갖고 선전전을 하는데 하나는 IS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다음에 미국은 얼마나 나쁜가, 또 하나는 대원 모집용, 말하자면 이제 모집책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 이제 미국 정부에서 없애면 또 이쪽에서 또 딴 걸 이제 만들고 또 딴 걸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쫓기는 싸움에서 거의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동시다발로 막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80여 개국의 국가에서 IS 대원들을 모집한 거죠. 그래서 IS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라는 멀티 다국적 국가가 돼버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굉장히 안 좋게 쓰인 그런 케이스죠, 이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 정부가 힘을 받잖아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을 통제를 해야 된다. 니들 보듯이 당신네 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10대 소녀들이 오는 거예요. 제일 나이 어린 소녀는 독일의 13세 소녀예요. 백인 소녀예요. 근데 그 시리아로 가고 내전에 가고 IS 대원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이제 시리아 정부는 이제 의기양양해졌죠. 요걸 그대로 또 벤치마킹한 게 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한다는 수단으로 굉장히 많은 함정 홈페이지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 걸려든 애들은 공항에서 잡죠, 항상. 티켓을 딱 사고 그 출입국 그 도장을 찍는 순간 잡아가요. 그러니까 거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FBI나 CIA가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려든 애들은 이제 공항에서 잡혀가고 그래서 뭐 30년 막 이렇게 받고 그 어린 소년들이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 벌어지고 서로 카피해가면서 지금 계속 발전하는 중인데 결과는 안 좋죠. 인터넷이 없었으면 또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김 PD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덕분에 이제 그곳에 이제 국민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이제 그런 이제 30년 같은 독재는 없겠지만 동시에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IS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도 인터넷 덕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본통기에 접어든 것 같은데 이 사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 아랍의 봄 이후에 그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이
IS 같은 어떤 정치적 반동의 부활 예. 뭐 이런 걸 인해서 어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민주화가 실패했다라고 또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사회 변혁의 어떤 경험을 했던 집단적 기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인터넷을 한번 사용했고 스마트폰 한번 사용해서 그것을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상징을 생산해내고 어떤 정치적 담론도 만들어내고 인터넷을 통해서 읽고 쓰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집단적 경험을 계속 공유하는 과정들이 보이지 않게 은연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리추얼이죠. 어떤 의제가 돼서 하나의 어떤 제의가 돼가지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건 하나의 정치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예를 들면 재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또 있으면 또 폭발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압도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반동 속에서 이제 마치 인터넷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또한 아랍의 봄이 제2차, 3차 일어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뭐 저도 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번 민주주의를 겪은 나라는 그걸 잘 잊지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근대 중세에서 근대를 넘어오면서 보통 3대 시민혁명이라고 그러죠.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미국 시민혁명이 미국 독립전쟁이죠. 미국 시민혁명 같은 유럽을 전파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거든요. 그건 이제 뭐냐면 정보가 그만큼 확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 주변국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가장 두려워했었던 게 이제 영국이었고요. 왜냐? 왕을 죽였잖아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여파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의 기치를 유럽에 퍼뜨린다, 뭐 공화주의를 퍼뜨린다, 뭐 이런 물론 이제 역학관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그 혁명의 기치가 계속 확산되듯이 아랍 민주화 운동의 그 부정적인 문제는 어느 부분 이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에서부터 어떤 정치적 대안 세력이 좀 존재하지 않았었고 우리도 예전에 보시면 4.19라든가 뭐 광주 79년 80년 서울의 봄 같은 때를 보면은 역시 이제 뭔가 정권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안 세력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사실 대안 세력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급진주의 세력들이 유럽 아랍권에서는 뭐 아까 그 상당히 위험한 세력들이 더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반동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은 막을 수 없다라고 했듯이 정치 한번 경험을 하는 그 경우에는 쉽게 이런 그 어떤 정보의 확산 효과를 누려보는 사람들이 기억을 지워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 기술 저는 절대로 뭐 기술 만능주의자라거나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 황우석 줄기세포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의심하고 있었고 나중에 지금 참고로 영화 잘 보자 아주 재밌습니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술들과 다르다는 거죠. 다른 기술들은 어떤 욕망의 기억만을 남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더 빨리 가거나 어디서 뭐 어둠 속에서 뭐 빛을 밝히거나 그런 우리의 그 욕망을 더 팽창시키는 그런 역할만 한다면 인터넷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게 해주거든요. 이건 좀 다른 기술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가질 수 있는 기술은 당연히 해악도 있을 수 있고 마치 그 줄기세포 기술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의 뭐랄까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해주는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 뭐 통신 기술이랄지 이런 소통을 더 자유롭게 해주는 그리고 특히 이 인터넷은 그 구조상 그 엔드-투-엔드 프린시플 때문에 그 종단에서 종단으로 원칙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또 평등한 모든 종단이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되고 그런 점까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떤 테크노 디스토피아 당연히 상상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다른 기술과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통 천국, 모두가 이제 소통하는 세상이 돌아오면 진짜 이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인터넷이 인경으로 빠졌을 때 거기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전으로 돌아왔을 때 상권 분립을 얘기 이제 몽테스키에도 그 모든 권력이 이제 일반 민주한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상원 하원이 나눠진 것 같은 그런 게 사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인류 역사에서 계속 있었어요. 완전한 소통이 과연 이제 좋은 것인가?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마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 기나긴 어떤 의심이 있어왔죠. 그리고 인터넷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하고 인터넷에 대한 어떤 반감은 저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 공부하신 분들이 더 잘 이해하시고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어떤 굉장히 노골적인 반감이 가장 잘 드러난 표현은 인터넷 포퓰리즘이라는 한때 유행해서 했었죠. 인터넷은 뭔가 잘못된 어떤 여론을 선동하는 진흥지일 수 있다. 그것이 잘못된 어떤 정치적 편향을 재생산해서 특정한 정치 세력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근데 이것이 이제 진보든 보수든 이제 누구나한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만능의 비판의 무기가 됐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인터넷이 직접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와 걸부시켜서 얘기 안 하더라도 그건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대의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표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작동되는 정치 제도인데 정치적 대표성, 대의 기능은 굉장히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당 선거 운동이 이제 활성화되고 어떤 정치적 충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좀 힘이 없는 어떤 정치적 후보자가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나타낼 수 있고 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소극적 행위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의사 표출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 측면들은 대의 기능, 대표 기능에 적절한 게 부합했다고 보는데 책임입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책임성, 반응성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이 제대로 기능했는가, 제대로 활용했는가라면 여러 가지 정당, 정치인, 심지어 언론 일부도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한계랄까요? 그 문제점 지적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책임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끝까지 국민들에게 어떤 대표 기능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정당이나 정치인들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책임의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책임 정치가 굉장히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인터넷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이른바 네트워크 정당이라든지 온라인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본인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마치 이제 인터넷 이용자, 인터넷 시민들에게 위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논의들은 사실 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 정치의 어떤 약화를 보면서 인터넷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앞에서는 감시나 또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소통 활성화, 정치 참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터넷이 민주주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어떤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뭐 박경진 교수님께서 이제 개방성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만 비선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정한 수수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이 기능하는 것이나 누구나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고 퍼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선형적 기능들이 어떤 취사 선택만 하는 자기가 먹고 싶은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편식적 소비 행태를 좀 자극하거든요. 정보 소비를. 그러다 보면 선택적 노출, 선택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일정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극단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이제 평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터넷 네트워크가 평등하지 불평등하게 편중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서 민주주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여전히 있고 그런 분석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이제 아랍의 수준은 이제 뭐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방금 이 박사님께서 아닌가요? 아직 아랍의 수준. 예. 때때로 비슷한 것도 좀. 그 얘기 좀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사실 숙제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들, 마치 우리 이제 마이크 서로 들면 이제 하울링이 막 일어나듯이 서로 이제 강화하면서 자신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갇혀있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 뭐, 이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 해결 과정에서 네트워크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박근혜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젠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인터넷이 긍정성을 찾아갈 수가 있을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분 모두 그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그 활동과 이제 노력을 해오셨는데, 한국 사회와 인터넷 지금 이 숙제는 뭐고 어떤 걸 풀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뭐 모두의 역할을 포함해서요. 네. 제가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랍에도 그렇고 독재 국가도 그렇고 자기네들 하는 건 다 민주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기준임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면 뭘 또 따지고 드냐 그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민주주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공부한 뭐 박사나 이런 사람도 아니지만 기준이 있어야겠구나 내가 추계하면서. 시리아 정부가 말한 대로 자기네가 민주주의고 걔네가 테러리즘이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말한 무슬림 형제단이 걔네가 테러리즘이고 군부가 민주주의인지, 이걸 도대체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한참 헷갈린 시기가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결론은 인권이었어요. 인권. 네. 어떤 식이 되던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사람의 권리가 뺏기거나 사람의 주권이 침해되면은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기준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건 그거였거든요. 무슬림 형제단이 뭐 이슬람법을 만들어서 이집트 국민들을 전부 성스럽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성직자처럼 만들겠다. 이거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교회 성당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모스크에 가고 싶은 사람도 이집트에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전부 이슬람 극단주의로 몰려고 했던 건 인권을 분명히 침해한 거니까 무슬림 형제단이 나쁘다. 그러니까 또 군부는 탱크 밀고 들어와서 사람들, 제가 취재하면서 본 가장 잔인한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몇백 명을 순식간에 쏴 죽이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근데 그거 끝나고 바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테러리스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그 국가 뉴스로 띄우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이렇게 뉴스화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집트 안에. 근데 저는 그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왜냐면 8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한 광장에서 갑자기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거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하면 민주주의적인 정부가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인권 침해한 정부는 민주적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안 남아도 좋아요. 근데 원래 지향하는 바를 세우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그 기준으로 하면
뭐 전 세계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어차피 사람들이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주부들은 레시피도 얻을 수 있고 예. 또 제가 아랍에서 가장 또 획기적으로 느낀 게 아랍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여권 신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굴을 다 가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패션으로 다니는지를 몰라요. 길거리 다니면서. 신발 보고 간신히 가늠해요. 좀 잘 사는 집이거든.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신발이 조금 고급스러워 보여. 신발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인터넷 통해서 전 세계의 다른 패션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옷도 입는구나. 저 여자들은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맨날 가리고 다녀야 돼? 그러면서 예멘의 아랍에 보면 또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가지고 물론 이제 뭐 다 그런다 하더라도 옷을 다 이렇게 그걸 가리지 않고 나온 경우가 아주 소수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케이스도 제가 예멘에서 보게 되고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여권 신장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인터넷이 기준을 민주주의라는 중간 과정이 있지만 최종 목표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행복하고 최소한 자기의 기본 권리는 해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는 쪽으로 쓰여지는 거 그게 저는 최종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PD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활동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소말리아 사건 때도 그 한국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인권을 그 카메라의 힘으로 좀 지켜보려고 하셨다가 외교부하고 대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뭐 사실 한국 정부의 그 사건의 그 여부를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좀 찌질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도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분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상이었고 그 정부가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 정부를 질책해야 되는 게 제 직업이었고요. 그거를 안 한다는 건 사실 저한테는 직무인 거죠. 제가 그쪽 상황을 갈 수 있는데 안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한 달간은 나 못 갈 거다 하고 자꾸 회피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찌 보면 저널리스트로서 직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거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소말리아 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적들이 직접적으로 협박은 못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전화도 되게 안 걸려요. 선 밟고 지나가면 해적애들이 왔다 갔다 밟으면 전화가 중요한 전화하고 있는데 막 끊기고 그때였거든요. 인터넷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냐면 소말리아 당시가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들고 나와요. 정글에서 막 스마트폰 들고 이제 원주민들이 막 튀어나와요 진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걸 통해서 걔네는 알세밥이라는 테러 단체를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동지들이고 얘네들도 패친들이에요. 처음에 생길 때. 그래서 그게 얘들이 인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IS도 마찬가지고 알세밥 얘네들도 그렇고 조금 요새 시나이 반도 쪽에서 이제 뜨고 있는 알살라 알슬람 이런 애들도 전부 인터넷 패친들이에요. 패친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그러니까 그 도구를 다루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사람의 인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쥐어주면 굉장히 위험한 도구인 거죠. 피디님 우리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갑자기 방통위원 퇴임식 하실 때 그 메시지와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세월호를 언급하셨어요. 이제 박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권, 이런 거의 역할에 있어서 한국 사회가 그때 마찬가지입니다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잠깐 이제 보충 설명, 직접 이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자면은 그 세월의 사건의 일말의 이제 책임이 이제 언론을 포함한 이런 이제 메시지 전달에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퇴임사였죠. 이제 이걸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가슴 아프신 표정인 것 같아서, 안 하도록 하고, 얘기를 잠깐 이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과 이제 한국 사회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어젠다를 다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목격되고 있는 그 인터넷의 뭐 역기능이랄까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교통사고를 없애면서 그 원래 우리가 꿈꿨던 그런 이상향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물론 활동을 해오셨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해오셨으니까요. 인터넷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는 사람들을 더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소통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을 훨씬 더 키우고, 소통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뭐 개인이든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동원해내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과거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랄까 전태일 병전에 나오면 이제 거기 명표현이 모든 게 용해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용해되어 있는. 그래서 응어리가 없는, 뭔가 뭉쳐져 있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뭐랄까 파워가 이렇게 독점되어 있는, 누구는 파워에 변두에 있고 누구는 그 독점된 파워 속에서 치부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딴 사람을 이제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이제 이런 사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그런 것에 이제 뭐 아까 이제 인권 말씀하셨는데, 인권 침해도 결국엔 강제력이 있어야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의 센터들이 뭐냐? 이제 국가가 있고 이제 대기업들이 있고 그런 파워의 센터들의 어떤 역할을 계속 완화시켜주는, 약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인터넷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파워 센터들이 인터넷을 남용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시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인터넷 글 쓰는 사람들을 감시하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회원자분들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없애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 이제 가입자 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 막기 위한 소송도 사실 다 그런 일환인 거고, 또 이메일 압수수색 할 때 통지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소송, 그런 식으로 좀 생태계를 그런 파워의 센터들의 남용이나 그들이 인터넷을 장악해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세력이 힘을 남용해서 인터넷을 유린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소송의 힘, 소송도 이제 불사하면서 애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지점에서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해오셨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세월호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가 힘들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하고도 이제 연결점이 있는 게, 제가 그때 퇴임사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2014년도 1월 달에 이미 세월호 과적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에 이제 민원이 제기됐다는 거죠. 근데 청와대 민원 제기라면 그게 비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조금 더 보장되는 나라였다면, 지금 프리덤 하우스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인터넷, 세월호 과적상 같은 건 인터넷에 그냥 뿌렸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실인 표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진실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서로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넷에 안 올렸고 거기 올렸다면은 그 경기도에서 제주도 가는 그 수학여행은 세월호 그 급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그래서 경기도의 그 수많은 학부모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인터넷으로 보고 세월호 과정 이거 보면은 사실은 피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하고 세월호하고 아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 이제 방송도 어떻게 보면 그런 파워의 센터 또는 파워의 센터들이 이 뭐랄까 국민 여론을 그 조율을 하거나 또는 조작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뭐 이제 세월호 때도 세월호 사고 나고 당장 거기서 뭐 한 30명 40명 구했던 김원경 씨라고 이제 김원경 씨가 나와서 오후 4시에 나와서 KBS, MBC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당연히 자기 영담 얘기하고 플러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경이 보기만 하고 하나도 안 도와줬다. 너무 화나가지고 끌어올리면서도 막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해경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오후 4시에 이제 오후 4시에 인터뷰했던 건데 그러면 그때 인터뷰한 거 그대로 방송했으면 구조활동이 이제 완전히 달랐겠죠. 그날 저녁에 구조활동은. 근데 KBS, MBC에서 그 해경의 구조활동에 문제 있다는 김용희 씨 말만, 그 말만 빼놓고 인터뷰를 방송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 방송을 통해서만, 어떤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통이 많으면 그런 문명이 발전하는 거냐.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통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뭐 아마 결론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앞에서 못했던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재밌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통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사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느냐? 정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정치 공동체는 행복 공동체가 돼야 된다. 아까 정확하게 뭐 민주주의의 기준에 대해서 뭐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느끼신 바대로 인권을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미국 내에서도 보수적인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만든 이제 프리덤 하우스가 지금 정의한 민주주의 지표에서 보면은 시민권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이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 시민권이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확대될수록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더 민주주의가 더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완전체는 아니죠. 완전체의 민주주의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구현해나가고 실현해나가고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얘기했듯이 우리도 민주주의라는 공상적인 체제에 대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나간 인터넷의 역사들 보면은 토인비가 얘기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예요. 한 번도 저절로 인터넷이 자유로워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 인터넷이 초창기에 그 활성화됐을 때 존 포스텔이 그 인터넷 관리기구를 운영할 때 가장 먼저 제동을 건 건 미국 정부였습니다. 왜?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방비를 했을 때 미국 주도권이 없어진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제기했었던 것이 현재 민주주의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미국이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국 차원에서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아랍이나 중국, 뭐 북한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더 심하지만 한국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민주주의 수준이 그래도 뭐 상중 하루 칩시다. 그러니까 상위권에 좀 있다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민주주의적인 어떤 기본권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들이 제한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력들이 더 필요합니다. 아까 박경신 교수님이 잘 표현하셨습니다만 뭐 시민단체라든가 법학자 입장에서 헌법소원이라든가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사실 뭐 아까 그 뭐 93조 1항, 선거법 93조 1항이라든가
뭐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서 선거를 이제 그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건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선거법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여전히 지정을 하고 있다고요. 인터넷 온라인 신문사에 대해서는. 82조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제한 풀었습니다. 93조이랑 겨우 풀었어요. 근데 여전히 선거운동 제한 금지 조항이 124조인가 아마 남아있습니다. 또 이것도 선거위헌 소송을 또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죠. 지금 뭐 여전히 뭐 감청이라든가 뭐 영장 없이도 뭐 여전히 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시민단체에서 노력해야 되고 전 가장 중요하게 그 여기 계신 분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만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결국 인터넷 그 생태계는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것들 또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계신 분들이 여기 인터넷 기업협회 회원분들이시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같이 노력해가고 인터넷 자유정신 이런 부분에서 항상 환기를 해야지만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권력기구라든가 어떤 다른 외압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의 통제의 도구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반복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감시 얘기를 이제 다시 꺼낸다면 감시라는 개념을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에서는 뭐 전자감시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감시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의한 이용자 감시. 그게 정부의 어떤 정책 감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감시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감시의 유혹이라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끊임없이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문제,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감시가 일상화, 내면화 된다면은 힘있는, 보이지 않지만 힘있는 이용자가 힘없는 이용자를 감시하고 검열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인터넷이 민주주의 기술로서, 민주주의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어떤 앞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PD님께서 정보 인권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원리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원리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규범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터넷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이 굉장히 낡은 그런 어떤 법 규범, 뭐 그런 질서, 그런 운영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과 그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 어떤 형식이나 제도, 절차를 구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어떤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측면들, 예를 들면 사회 경제적인 어떤 평등과 관련된 인터넷의 어떤 평등적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규범 속에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엘리트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 수준, 언론, 특히 언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앞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인터넷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그 양질의 규범이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행복 얘기하셨고요. 또 인권 얘기하셨고, 이제 소통 또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느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이제 2014년, 좀 있으면 벌써 추워져서 이제 2015년입니다. 2014년에 한국, 전례 없는 지금 양극화에다가, 또 이제 현재 정치책이 어디에서든 이제 사람들이, 시민들이 마음을 들지 못하는 정치적인 냉소주의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의 한국에 있어서, 인터넷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굿인텐 클럽 제8회 이제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인터넷이었는데 여기 계신 네 분 같이 이제 실제로 몸소 이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연구를 하시면서 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자극이 우리한테도 좀 전파가 돼서 우리 스스로 이제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제 인터넷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모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저희 행사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그 이제 네트워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분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